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중요한 기능인 Reliable Data Transfer의 원리, 기본적인 원리와 Reliable Data Transfer를 구현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무엇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Reliable Data Transfer 네트워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 방식의 전송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즉, 피드백을 받기 전에 우리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우선 쏟아 부어야지 뭔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Reliable Data Transfer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파이프라인을 동작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한 두 가지 어프로치인 고백앤과 셀렉티브 리피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게 딱 지난 시간까지였고, 오늘부터는 TCP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아마 TCP의 헤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세그먼트 스트럭처랑 그 다음에 TCP의 Reliable Data Transfer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주에 플로우 컨트롤,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중요한 컨저전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우선은 정리를 딱 해주면 TCP는 포인트 투 포인트, 빨간 글씨 포인트 투 포인트 통신을 완장해요. 무슨 얘기냐면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딱 한 쌍의 프로세스 간의 통신만 관장하는 거야. 막 샌더 한 명에 막 리시버 여러 명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딱 요 한 쌍. 더 자세히 얘기하면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소켓과 하나의 소켓, 즉 소켓 한 쌍끼리의 통신을 책임지는 거야. 왜냐면 프로세스 하나에 소켓 여러 개 열 수 있어, 없어? 있지? 있잖아. 그러니까 프로세스 하나에 소켓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소켓 하나와 소켓 하나 사이에 통신을 책임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특성인 Reliable in order delivery, 즉 하나도 유실되지 않고 가면서 순서대로 간다. 그리고 바이스트림 단위로 가는데 이 얘기는 자세히 할 거고, 파이프라인 방식 한꺼번에 쏟아붓는다. 윈도우란 개념이 기억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할 때는 샌더, 리시버 이런 개념이 있지만 실제는 어떠냐면 모두가 샌더, 리시버, 모두가 샌더이면 리시버라고. 자, 웹 브라우저, 웹 서버, 누가 샌더고 누가 리시버야? 그런 거 없지? 얘가 샌더면서 리시버고 샌더면서 리시버지? 자, 웹 브라우저, HTTP 리퀘스트 보내고 HTTP 리스폰스 받잖아. 그러니까 샌더면서 리시버잖아. 서버, HTTP 리퀘스트 받고 리시버이면서 HTTP 리스폰스 보내잖아. 그렇지? 다 샌더면서 리시버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샌더고 누가 리시버 그런 거 없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전화통화야. 한 사람이 듣기만 하면 그 말이 안 되지? 각자 의견 교환하는 거지? 데이터 마구 양방향으로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풀 두플렉스. 풀 두플렉스라는 말 자체가 그거야. 데이터가 양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난 시간 고백앤이랑 셀렉티브 리피드 할 때 우리 기억나겠지만 한꺼번에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데이터 쏟아붓죠. 데이터 쏟아붓는데 그냥 무한정으로 데이터 쏟아붓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쏟아붓어? 윈도우 크기만큼. 그렇지? 이게 바로 샌더에서 사용하는 윈도우 혹은 이게 버퍼죠? 샌더 버퍼지? 버퍼잖아. 이게 왜 윈도우 자체가 버퍼라는 개념이라면 이 윈도우 크기만큼 나는 액노리지먼트를 받지 않고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 중에 유출된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렇잖아. 걔네들 다시 재전송해야 되는데 재전송하려면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이 저장소라고. 이해되죠?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버퍼가 리시버 쪽에 있었죠?
리시브 버퍼. 이건 이 리시브 쪽의 버퍼는 왜 필요했어? 이 윈도우 크기만큼 정확히 해당하는 이 버퍼가 여기 있었다고. 왜? 이거 왜 필요했어? 왜 필요했었지? 그러니까 셀렉티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아웃 오브 오더로 들어오는 패킷들 괜히 쓸데없이 버리지 않고 여기다가 잘 저장해 놓으려고 필요한 거잖아. 그렇지? 지금 시퀀스 넘버 딱 트래킹 해가지고 이게 버리지 않고 저장하려고. 그렇잖아. 이거에 대응하는 버퍼 있었잖아.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버퍼가 있어야 되고. 왜? 재전송하기 위해서. 여기도 버퍼가 있어야 되고. 왜? 아웃 오더 패킷 내가 보관하고 있기 위해서. 그렇지? 기억나요? 기억나? 그렇지? 있었다고. 그런데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단순한 상황이 누군가 센더고 누구 하나 리시버인 상황이고, 지금은 모두가 센더고 모두가 리시버잖아. 그러니까 얘도 센더지만 리시버기 때문에 얘도 뭐가 필요해? 리시버가 필요하고. 왜냐면 제가 뭐 보낼 때 대비해서 쟤도 센더기 때문에 당연히 센더니까 자기 센더 윈도우 있을 거 아니야. 센더 버퍼. 각자 두 개씩 있다. 샌드 버퍼, 리시브 버퍼, 샌드 버퍼, 리시브 버퍼. 그리고 얘는 뭐랑 대응되냐면 얘랑 대응되고. 일로 가는 거야, 데이터는. 그렇지? 쫙 보낸 데이터는 절로 쌓이지? 그리고 여기서 보낸 데이터는 일로 쌓이고. 각자 대응되는 버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얘네들 사이에 뭔가 서로 이제 커넥션을 한번 맺어야 되는데, 그 커넥션을 맺기 위한 핸드쉐이킹 이런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뭐 더 빨간 것이 더 써있지? 그냥 뭐 맥만 짚어주면, 또 뭐 TCP는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걸 한대. 이거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 크기만큼 무작정 붓긴 붓대. 붓긴 부는데 만약에 지금 리시버 버퍼에 이게 공간이 별로 없다고 쳐봐. 그럼 이거 부어봤자 의미 없죠. 그러니까 리시버가 지금 받을 수 있는 능력만큼 나는 보내줘야 된다고. 그게 바로 플로우 컨트롤이야. 리시버의 소화 능력에 맞게 내가 알맞게 이제 그 양만큼 보내줘야지 받아들이죠. 그리고 여기 빨간 글씨로 안 나왔지만 정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컨디션 컨트롤. 컨디션 컨트롤은 뭐냐면 이 네트워크 상황, 이 내부 네트워크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만큼 내가 또 이거 부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컨디션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 얘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아마 Reliable Data Transfer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TCP 세그먼트의 구조 봅시다. 네트워크란 건 워낙 복잡한 시스템이라서 우리가 추상화, 계층화 시켜놨고, 제일 상위에 우리가 가장 널리 쓰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친숙한,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이제는 TCP라고 할게.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 밑에 네트워크 레이어인 IP, 그 밑에 이제 링크 레이어 이렇게 있다고. 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전송 단위는 뭐? 용어에 친숙해져야 돼.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전송 단위는 메시지, 즉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런 건 다 우리가 메시지라고 불리는 거야. 메시지.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 그러니까 편지지에 적힌 글들, 편지지에 적힌 말들. 이게 소켓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즉 TCP로 내려오게 되면 TCP의 전송 단위인 뭐 세그먼트에 쏙 들어가게 돼요. TCP의 전송 단위는 세그먼트. 그래서 이 메시지가 TCP 전송 단위인 세그먼트에 쏙 들어오되 데이터 부분으로 쏙 들어오는 거야. 즉
편지지는 편지 봉투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되고 편지 봉투 안에 편지 봉투 겉면에 메타데이터 즉 부가적인 정보들이 써있는 거라고. 그게 바로 헤더야. 헤더. 부가적인 정보들. 편지 봉투에 적히는 부가적인 헤더. 이제 다음 뭐 중간 시험 이후에 이제 얘기할 네트워크 레이어로 이제 여기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 전송 다니는 패킷이라는 것인데 패킷이라는 편지 봉투에 세그먼트라는 편지지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헤더. 마찬가지로 이 전체가 링크 레이어의 전송 단위인 프레임에 데이터 부분으로 쏙 들어가게 되고 헤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편지지가 편지 봉투에 담기고 그 편지 봉투가 더 큰 편지 봉투에 담기고 막 해서 엄청 큰 서류 봉투 하나가 뚝 나오는 거야. 그래서 프레임이 제일 크겠지. 다 담았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럼 결국에는 우린 지금 TCP, 트랜스포트 레이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가 어떤 내용인지 관심 있어 없어? 없지? 우리는 TCP 세상에서 존재하는 우리 우편 배달부야. 우편 배달부기 때문에 그냥 편지 봉투만 이게 편지 봉투만 가지고 우리는 활동하면 돼. 이 내부 까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라고. 이거 내부가 어떤 내용 들어올지 우리는 아무 관심 없어. 이거는 그냥 쏙 들어와서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기 적힌 이런 정보들. 여기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 부분은 그냥 사용 위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그냥 쭉 여기 삽입해 주는 거고 우리는 이 정보만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 크기 비율은 이게 엄청나게 크겠지. 이거는 한 몇백 K바이트 되는 거고 여기는 한 40바이트. 그러니까 뭐 안 보일 정도로 작다고. 그래야겠지. 왜냐면 이건 뭐야? 오버헤드지? 이거 오버헤드야. 그러니까 작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정보들이 적히는지 그 필드들을 여기 나타낸 거예요. 이게 이제 TCP 세그먼트고 이 부분 데이터가 이 부분인데 그냥 이제 우리한테는 관심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게 이제 헤더. 어떤 게 적혀 있는지 보면 자, 강조하지만 TCP 세그먼트의 헤더 구조는 중요해요. 어떤 필드들이 있고 각각 어떤 의미 중요합니다. 그리고 IP 패킷의 헤더 필드들 역시 중요하고 자, TCP와 IP 헤더 필드는 중요해요. 자, 어떤 필드들이 있나 보면 우선 포트 번호들이 적히네. 근데 하여튼 이 크기가 여기 쭉 너비가 32비트래.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 포트 번호 몇 비트씩 필드가 몇 비트? 16비트. 그 얘기는 또 어떤 걸 함축하고 있냐면 포트 번호의 범위가 0번부터 몇 번까지다? 이론적으로 나와 있네. 이게 16비트잖아. 그러니까 2에 16에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니까 뭐 65,500 뭐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한 컴퓨터 내에서 동시에 동작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의 개수는 맥시멈 이론상으로 6만 개 정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소스 포트와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적히는 거고, 즉 소스 포트라는 것은 보내는 사람의 요구에 해당하는 소켓에 해당하는 아이덴티파이어, 데스티네이션 아이덴티파이어. 그리고 시퀀스 넘버, 액너지먼트 넘버 필드가 있고, 요거의 그 기능은 이제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 지금 이전에 얘기해서. 근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책섬은 이 세그먼트가 네트워크를 거쳐오는 동안 에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에러 디텍션을 위한 책섬이고, 그 다음에 여기 리시브 윈도우는 뭘 위한 거냐면, 자, 지금 내 리시브 버퍼에 얼마만큼 빈 공간이 있는지 계속 피드백을, 리포트를 상대방한테 해줘야지 상대방이 그만큼 보내주겠지. 더 많이 안 보내주겠지. 그 공간 크기를 위한 그 다음에 여기 한 비트짜리 뭐 플래그들이 좀
자잘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하면서 그때그때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포트 넘버가 중요하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랑 애크노지먼트 넘버 이게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이제 함축적으로 딱 그림으로 TCP의 동작을 이제 딱 설명해 준 거예요. 뭐냐면 A가 뭐 클라이언트고 B가 서버라고 쳤을 때 B가 그냥 에코 서버예요. A가 보내는 데이터 그냥 그대로 그냥 에코백 해주는 거야. 그대로 카피해서 그냥 그대로 똑같이 보내주는데 걔네들 사이에 데이터 교환이 이제 TCP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결국에는 저 데이터가 TCP 세그먼트에 담겨서 가는데 그 세그먼트의 필드, 액노지먼트와 시퀀스 넘버 필드에는 어떤 정보들이 적혀 있는지 그냥 한번 적어 본 거예요. 자, 호스트 A, B가 있는데 그냥 C라는 캐릭터 있죠. 캐릭터로 그냥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캐릭터 하니까 한 바이트라고. 한 바이트야. 그냥 아스 캐릭터 한 바이트. 이거 보내는데 이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메시지로서 이제 내려와서 TCP 세그먼트에 담겨서 가는 거라고. 이게. 데이터 부분. C 있고 여기 시퀀스 넘버 그다음에 에크 번호.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가는 상황. 근데 여기는 뭐 우선 시퀀스 넘버 42번이고 에크번호 79번 돼 있대. 자, 우선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TCP에서 사용하는 시퀀스 넘버는 어떤 번호냐면 여기 데이터 부분에 나오는 바이트 중에서 제일 첫 바이트의 바이트 순서 번호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메시지 자체가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예를 들면 100바이트짜리 메시지가 있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밑으로 하나씩 내릴 거 아니야. 예를 들면 0바이트, 0번. 이게 바이트, 100개 바이트가 연속이죠? 연속이겠지? 근데 이게 예를 들면 9번까지 해서 우선 한 덩어리 내렸다. 그러면 이게 한 덩어리가 쭉 내려왔으면 이게 10바이트짜리 데이터가 여기 쭉 내려온 거 아니야. 그렇지. 10바이트짜리 데이터가. 그럼 그때 제일 앞에 바이트 번호는 뭐냐면 그냥 0번인 거야. 0. 제일 앞에 있는 바이트의 번호가 그냥 여기 시퀀스 넘버에 쓰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두 번째 덩어리는 10번부터 29번까지 내려왔다. 그럼 그때는 제일 앞에가 뭐야? 10번이지. 그 제일 앞에 있는 바이트의 순서 번호를 그냥 여기서 적는 거예요. 시퀀스 넘버는 그렇게 사용돼. TCP에서. 그리고 TCP에서 사용하는 에크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써 있는데 큐뮬레이티브 에크야. 근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고백행에서 큐뮬레이티브 에크였다고. 자, 에크 10번. 고백행에서 에크 10번이 어떤 의미였죠? 10번까지 잘 받았다 이 얘기였는데 TCP에서는 괜히 헷갈리게 해요. TCP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에크 10번이다 그러면 9번까지는 나는 완벽하게 다 받았으니까 10번 내놔라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해. 그러니까 TCP에서는 예를 들면 10번이다 그러면 난 이제 10분만 기다릴 거야 이 이야기야. 9번까지는 나 잘 받았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에서 보면 여기 42였고 C인데 42고 에크 79면 이거는 이제 잠정적으로 뭘 의미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여기 A의 샌드 버퍼, 샌드 윈도우 이런 게 있다면
여기에 뭐 어딘가 이렇게 뭐 C라는 게 뭐 있고 얘 바이트 번호가 뭐야? 얘 바이트 번호가 42번이었던 얘기야. 전체 큰 그림을 봤을 때는 42번째였던 얘기야. C. 그리고 이게 가면서 우연찮게 여기에 에크 79번이 붙은 거는 어떤 걸 함축하냐면 내가 뭐 어떻게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뭐 B로부터 뭔가 계속 데이터를 받아왔을 텐데 지금까지 78번까지 뭔가 다 잘 받았으니까 난 79번 받을 차례라는 얘기야. 상대방한테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딱 가게 되면 B는 뭐 지금 C를 뭐 잘 받아가지고 이거 올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에코 서버니까 C를 이 데이터에 담아가지고 다시 B한테 보내주는데 얘 시퀀스 넘버랑 에크 번호 몇 번이냐? 시퀀스 넘버 몇 번이어야 돼? 자, A로부터 이게 날라왔죠. A는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나 지금 데이터 보였는데 얘 데이터 번호는 42번이야. 그러니까 저 데이터 번호 날라오는 건 얘가 관리하는 거지. 아 42번 잘 날라왔네. 응? 순서대로 왔나 보다 해서 난 뭐 올리고 그렇지. 그럼 내가 기대하는 건 몇 번이야 이제부터? 43번이지. 그러니까 나 기대하는 거 이제 나 42번까지 다 잘 받았으니까 나 43번 기대해. 이걸 항상 리포트 피드백 해줘야 된다고. 그게 바로 여기다가 그냥 딱 들어가는 거 43. 나 이제 43번 기대해. 이거 적어주고. 이해되지?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보낼 나는 그냥 이제 그대로 에코백에서 보냈지만 내가 보낸 이 데이터에 바이트 순서 몇 번이어야 돼? 지금 얘는 얘랑 지금 매핑되고 얘는 지금 얘랑 매핑되고 근데 지금 이미 이 세그먼트에서 우리한테 힌트를 준 게 뭐냐면 내가 다음 받을 번호가 뭐야? 79번이지. 그럼 얘 다음 갈 건 79번이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야. 이해돼요? 자, 만약에 이게 그냥 C가 아니라 컴퓨터였어. 컴퓨터라는 단어였어. 컴퓨터. 이 몇 글자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글자네. 여덟 글자죠? 그럼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컴퓨터를 보낸다고 쳐봐. 그럼 여기 이제 컴퓨터가 들어갈 거고 시퀀스 넘버와 이거 에크 번호는 안 바뀌겠지. 그러니까 원래 안 바뀐다기보다는 그냥 똑같이 간다고 쳐봐. 어차피 요게 이제 42번이었으니까 제 앞에 거 의미하잖아. 그래요? 시퀀스 넘버라는 거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의 제일 앞에 바이트의 번호 순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제일 앞에 이 C라는 요게 42번째 바이트였다고 쳐봐. 그냥 가정을 해볼게.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간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컴퓨터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8바이트가 이렇게 간 거잖아. 그렇죠? 한 거지. 그렇죠. 그럼 여기 B가 받은 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받았어, 지금? 42번부터 몇 번까지? 42번부터 몇 번까지 받았지? 40 몇 번? 6번? 9번?
49번까지 얘는 지금 원래 42번 기다리기 전에 잘 받은 거라고. 그러면 제대로 받은 이거를 뭐 상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기다릴 거 몇 번이야? 50번이지. 그러면 그때는 여기 이제 에코백 여기 얘는 똑같이 컴퓨터 똑같이 해주고 얘가 기다리는 건 이제 50번이고 그렇지. 이게 그냥 피드백 해주는 거야. 50번이고. 얘가 지금 가야 될 이 시퀀스 번호는 지금 뭐냐면 79번부터 시작. 왜? 지금 얘네 둘 사이 79번은 이미 지금 싱크가 돼 있어. 이거 보세요. 이거 79번. 얘 지금 79번 기다리고 있잖아. 예.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이해돼요? 지금 샌드 버퍼 여기 지금 이게 별거 아닌 얘 같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각각이 리시버 샌드면서 리시버기 때문에 각각 샌드 버퍼 리시버 가지고 있다고. 이 샌드 버퍼에서 트래킹하는 이 번호는 무슨 번호야? 바이트 그 순서 번호인데 결국엔 어떤 데이터의 바이트 번호야? 즉 이 번호는 누가 만들어? 이 번호는 누가 만들어? A야 B야? A지. A에서 내려오는 메시지 그 순서죠. 메시지의 그 바이트 순서지. A가 만들어서 쭉 관리하는 번호죠. 그렇지. 근데 이 번호랑 여기 번호랑 똑같이 따라가는 거지. 그렇죠. A가 요 번호 쭉 하는 대로 B도 역시 그거 계속 따라가는 거지. 따라가고 있으면서 여기다 집어넣을지 말지 뭐 정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결국 B의 리시브 버퍼에서 버퍼니까 이 순서대로 이제 집어넣을 거 아니야. 뭔가 순서에 맞춰서. 여기서 관리하는 이 인덱싱하는 번호는 결국에는 A에서 만든 요 번호고, 즉 A의 뭐야? 즉 맞죠, 그렇지. A가 막 지금 생산하는 시퀀스 넘버가 여기서 지금 관리돼 가지고 하는 거고, 얘는 여기서도 뭔가 인덱스 돼서 막 따라가는데 이 번호는 누가 만든 번호야? B가 보내는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와서 B는 결국엔 자기 샌드워퍼의 인덱싱 번호를 자기 자신의 시퀀스 넘버는 자기가 만든 거고, 자기 메시지 순서에 따라서 만든 거고, A는 이 메시지 그 순서를 트래킹하는 거라고, 여기 리시버퍼는. 그러니까 이해돼? 샌드워퍼는 자기 자신이 만든 데이터 그 순서 그 번호를 트래킹하는 거고, 이 샌드워퍼는 결국엔 상대방의 리시버퍼와 대응이 돼서 얘는 제 시퀀스 넘버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쭉 하는 거고, B가 보내는 데이터의 시퀀스 넘버는 내가 만드는 번호에 따라서 쭉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일로 가는 세그먼트면은 그 시퀀스 넘버는 내 번호에 따라서 붙는 거고, 에크는 이 리시브 버퍼에서 어디까지 따라왔냐고 그거에 따라서 붙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결국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지금 상황은 요 보내기 직전에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는 78번까지 뭔가 잘 봐서 79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 말은 즉슨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여기 이제 78번까지 뭔가 다 보내는 상황이었던 거지. 이해돼요? 얘랑 매핑이 되니까 얘는 지금 79번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제 78번까지 지금 보내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음번에 보낼 아까 그 얘에서 C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다음 번호는 79번으로 가는 거야. 뭔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분위기가 약간 느껴지는데 질문해 주세요, 질문. 네. 학생이 물어본 게 얘 보내는 거에 에코랑 그 다음에 얘가 실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 어떻게 구별할 거지? 그런 거 어떻게 구별해 줘야겠어? 뭘로 구별해 줘야겠어요? 좋은 질문이네. 그리고 지금 요 TCP, 세그먼트, 트랜스포트 레이어 세그먼트 가지고 구별이 돼? 얘가 이 안에 담긴 게 이 B가 자기가 만든
메시지인지 아니면 그냥 이거 에코인지 이거만 보고 구별돼? 돼요? 안 되지. 지금 편지 봉투만 가지고는 이 안에 든 게 뭔지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 없어 지금 TCP에서는. 이 안에 든 게 실제로 B가 자기가 만든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보낸 뭐 에코인지를 구별해주기 위한 거는 어디에 포함돼야 될까? 이 편지 봉투 안에 편지지에 적혀야 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단순히 그냥 C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얘네가 정말 뭔가 체계적인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라면 뭐가 있겠어? 프로토콜이라면 무조건 뭐가 존재해야 돼? 헤더. 지금 이 헤더 있어 없어 애플리케이션에? 여기서 이 애플리케이션 뭐예요? 이 안에 들어간 게 애플리케이션 메시지죠? 이 애플리케이션 헤더 있어 없어? 지금 C만 갔잖아. C만 갔으니까 헤더가 없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프로젝트 1 할 때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메시지를 실제로 TCP에 내렸죠? 애플리케이션 메시지를 내렸지? 그 메시지 구조가 있어 없어? 그냥 아무거나 쓴 거야? 아니면 구조 자체가 있어 없어? 스트럭처가 있죠? 헤더가 있고 다 있지? HTTP 리스폰스 그 딱 필드에 맞춰서 보냈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라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또 사실 이 메시지 자체가 사실은 애플리케이션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이 있고 이 애플리케이션 메시지 자체도 이 헤더가 있을 거라고. 지금 이거 생략하고 그냥 메시지를 쓴 거야. 이해돼요? 애플리케이션 메시지 자체도 사실은 체계적으로 실제로 뭔가 데이터를 보내려면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이 있고 그게 어떤 이미지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설명이 있을 거라고. 그게 바로 헤더야. HTTP 리퀘스트면은 실제로 어떤 파일 요청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뭐 쿠키 정보도 이런 부가적인 정보도 있을 거라고. 그런 정보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구별하면 해야겠지. 근데 지금 이거는 구별할 수 없지.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만 보는 거니까. 네, 질문. 지금 김영재 학생이 이거 엄청나게 지금 뭐 수준 높은 질문을 한 건데 무슨 질문이냐면 사실 이 질문 자체를 지금 여기 같이 공유를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 우리 헷갈릴 수 있어. 질문이 뭐냐면 지금 그전에는 누군가는 샌더고 누군가는 리시버였기 때문에 리시버 역할은 단순히 샌더가 보낸 데이터에 대한 에크만 바로바로 해주면 된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샌더면서 리시버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냥 즉석에서 에크도 가능하지만 내가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그 데이터에 같이 이게 업어가지고 그냥 에크가 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야. 이해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즉석에서 에크를 해줄지 아니면 내가 보낼 데이터 있을 때까지 뭐 기다렸다가 에크라든지 뭐 지금 그 질문이죠? 네, 그 질문인데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얘기를 진행한 다음에 사실 다룰 주제고 우선은 단순히 이게 전체 지금 수업이니까 단순히 생각해 주세요. 항상 각자 할 말이 있다. 항상 각자 보낼 데이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데이터에 무조건 내 상대방 에크까지 실을 거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우선. 근데 뭐 간단하게 답만 주면 타이밍이란 게 있어서 이건 들을 사람만 들어. 타이밍이란 게 있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TCP에서는 어떻게 권고를 해놨냐면 데이터가 들어오면 바로 즉석에서 에크를 보내는 것보다는 기다려라. 500ms 정도 기다렸다가 에크를 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 그 이유는 사실은 그 한 가지만 아니라 다양한데 첫 번째 이유는 김영재 학생이 생각한 것처럼 내가 보낼 데이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 보내면서 같이 에크해주면 이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가 한 가지 이유고 또 기다린 이유는 뭐냐면 자 실제로 데이터가 세그먼트 하나 오겠어? 하나 딸라 오겠어? 이거 파이프라인 방식이지. 마구잡이로 들어오죠? 쏟아져 들어오지. 이게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내가 그 애를 일일이 다 에크해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TCP에서 사용한 에크는 무슨 에크다? 큐뮬레이티브 에크야. 즉
예를 들면 에크 10번이라고 했으면 난 9번까지 다 잘 받았다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그먼트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막 쏟아져 들어올 텐데 내가 에크 2, 3, 4, 5, 6, 7, 8 이렇게 보낼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왜? 난 가만히 멍하니 그냥 쭉 받고 있다가 마지막 거 하나 딱 에크 100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선 데이터를 받았을 때 에크를 바로 하지 말고 기다려라. 한 500ms 정도라고 이제 권고를 해놓고 있는데 이 얘기는 사실은 좀 어드밴스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이해 안 할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이해하게 되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릴라이블 데이터 트랜스퍼이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 뭔가 세그먼트를 주고받는데 중간에 세그먼트가 유실됐다. 그럼 우리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걸 탐지한다고 했냐면 타이머. 그렇지. 타이머가 터지기 전에 피드백이 오면 오케이고 그때까지 피드백이 안 오면 유실된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타이머라면 타이머 밸류를 우리가 세팅해야 되는데 그 타이머 밸류를 얼마만큼 세팅할 거냐라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런데 타이머 아웃 밸류를 작게 하고 크게 하고에 대한 장단점을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어. 작게 하면 리액션은 빠른 대신 리커버리는 빠른 대신 네트워크에 쓸데없는 오버헤드를 줄 수 있다고. 그 역은 또 그 반대고. 그럼 결국엔 이 밸류를 아주 적당히 잘 잡는 게 중요한데 그냥 개념적으로만 대충 뭐 말로만 해보면 유실을 확신하면서도 타임아웃 밸류는 작게. 그게 이제 우리 하고자 하는 건데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냥 이렇지 않을까? 어떤 세그먼트가 목적지에 갔다가 에크가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우리는 라운드 트립 타임, RTT라고 부르는데 이 라운드 트립 타임이 주어진다면 라운드 트립 타임보다 더 시간이 걸리면 유실이고 덜 걸리면은 오케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아웃 밸류를 RTT로 대충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게 이제 출발점이고 근데 RTT라는 것도 딱 이게 뭐 소스라 데스티네이션 이게 뭐 그래. A랑 B랑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TCP라는 게. 나 처음 해보네. 좋네 이거.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얘네가 RTT 값이 모든 세그먼트에 대해서 딱 고정된 값이다. 그러면 좋을 거라고. 그럼 좋을 텐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고. 현실적으로. 왜? A랑 B 사이에 주고받는 세그먼트들의 RTT 값이 정말 하나같이 다 틀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각 세그먼트들이 지나가는 경로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애는 뭐 저기 태평양을 지나고 어떤 애는 뭐 대서양을 지나고 예를 들면 한국이랑 미국이라고 쳤을 때 그리고 심지어 경로가 같다고 쳤을 때도 RTT 값이 다 틀려. 왜? 그러니까 같은 라우터를 다 지나간다고 쳐도 같은 경로를 지나가는 패킷이라도 RTT 값이 정말 천차만별로 틀려요. 왜? 그렇지. 여기서 큐잉 딜레이 얘기하는 큐잉 딜레이가 그때그때마다 큐 상황은 정말 다이내믹하게 변하기 때문이야. 운전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운 좋은 날은 차 몰고 나왔을 때 기가 막히게 다 갈 때마다 파란불이야. 그럼 쭉 나는 편하게 가는 거고 난 같은 길 따라 가는데 어떤 날은 재수 없어가지고 막 이게 계속 갈 때마다 빨간불이라고. 그러니까 다 틀려 RTT가. 그러니까 RTT가 다 각 세그먼트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RTT를 사용해가지고 저 타임아웃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RTT를 측정해 보면 이거 파란 점이야. 이게 시간이고 이게 이제 RTT 값인데 이게 매번 측정할 때마다 엄청 편차가 크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딱 사용하기엔 너무 얘가 중구난방이 된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다 사용하려면 뭔가
좀 대표할 수 있을 만한 RTT 값을 우리가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이제 한 estimate RTT 뭐 약간 그 이거 보정한 RTT 값이에요. 이건 뭐 별 얘기 아니고 요 샘플 RTT 값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측정한 값이잖아. 이 측정한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그 값에다가 이제 더해서 이제 평균을 내는데 이제 이게 약간 웨이티드 평균이라는 게 불리는 이유는 여기 알파 값이 곱해지죠. 여기 알파하고 여기 1마이너스 알파인데 예를 들면 알파 값을 보통 이제 뭐 1.125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 0.1 곱하고 여기 0.9를 곱하면 지금 막 측정한 RTT 값이 0.1의 가중치를 가지고 이제 평균으로 붙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 상황이 반영이 되긴 되되 아주 막 심각하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스무스한 RTT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정한 RTT 값을 우리가 여기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estimated weighted RTT 값을 이렇게 요 식을 사용해서 해가지고 사용했다는 얘기야. 요 샘플 RTT는 실제 RTT 값 측정한 값,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뛰는 값. 요거를 해서 타임아웃 밸류를 사용할 건데 실제로 이렇게 딱 사용하면 너무 타이트하지 않아? 그렇죠. 우리가 결국 이 빨간 요 선을 요 점들을 사용할 텐데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막 RTT가 막 이렇게 뛰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걸 그대로 사용해 버리면 프리매추 타임아웃이 된다고. 이해돼요? 실제로 RTT 값은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우리는 이거 estimate 보정한 값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막 실제로 유실이 아닌데도 막 타임아웃이 난다. 그래서 그래도 타임아웃이라는 거는 좀 더 그 유실에 대한 가능성을 유실이 거의 확실할 때 타임아웃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요 estimate RTT 한 것에다가 약간 마진을 붙여가지고 요거에 이제 데비에이션 값의 4배 정도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온 요건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타임아웃 값은 방금 말했던 보정된 RTT 값에다가 데비에이션의 4배 정도 이렇게 데비에이션 이렇게 구해. 자, 이거 슬라이드 보면서 이거 뭐 구하는 공식이랑 뭐 이런 거 막 혹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 느낌을 이해하는 거야. 이 느낌을. 타임아웃을 잡되 뭔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다가 어느 정도 마진을 더해준다. 이렇게 해서 잡아준다. 이렇게 그냥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서 그렇게 뭐 아까 헤더 막 그림에 비하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 한 장짜리 그냥 시트에다 그냥 한번 적고 끝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TCP에서 동작하는 Reliable Data Transfer를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해 볼 텐데 어차피 우리 준비 동작을 워낙 많이 해서 금방 이해해. 자, TCP의 Reliable Data Transfer는 결국 파이프라인 방식이고, 그러니까 즉 윈도우 사이즈만큼 한꺼번에 쏟아 부을 거고, 그 다음에 TCP에서 사용하는 에크는 큐뮬레이티브 에크예요. 에크 10번이라고 하면 에크 9번까지 잘 받았고 10번 내놔라는 얘기고. 자, TCP는 타이머 하나 쓴대. 타이머 하나 쓴다는 얘기야. 자, 타이머 하나 쓰는 거는 누구랑 비슷하지? 고백N인가 셀렉티브 리핏인가? 그렇죠. 고백N이 타이머 하나 있었지? 타이머 하나 있었죠. 그런 면에서 이제 고백N이랑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 고백N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 하나가 있어가지고 타이머가 딱 익스파이어 되면 어떻게 했지? 여기 버퍼 윈도우 안에 있는 거 다 재전송이었지? TCP에서는 타이머가 하나인데 딱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세그먼트만 재전송이야. 그게 틀려요. 뭐 잡다하게 써 있는데 다 읽어보세요. 복습하면서 읽어보세요. 복습하면서 읽어보세요. 어차피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이 이거야.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게. 수업 시간에 이거 따라갈 필요 없죠? 그냥 그림으로 우리 이해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그림을 이해했으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이해했잖아? 이거 그냥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그림 우리가 이해한 내용 그대로니까. 그림만 봐. 우선은 수업에서는. 자, 봅시다. 이 시나리오를 이해하면 아마 오늘은 거의 뭐 90% 이상 이해한 건데. A와 B 사이에서 이제 TCP 커넥션이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근데 A에서 우선 데이터가 나가네. 세그먼트가 나가는데 시퀀스 넘버가 92번이고 데이터 크기는 뭐 8바이트인가 봐. 그러면은 이제 그렇지. 좋다. 샌드 버퍼에 제일 처음 이게 92번이고 여기서부터 몇 번까지야? 90 몇 번까지? 99번인가? 네. 99번까지 해당하는 이 세그먼트,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 세그먼트가 나간 상황이고, 그럼 이게 1로 이게 돼서 여기서 잘 받아서 올릴 거지? 올리고 에크 몇 번? 얘는 에크 몇 번 주면 돼? 얘는 지금 결국에는 세그먼트를 받았는데 실제 그 바이트 번호 몇 번에서 몇 번까지 받은 거냐면 92번부터 99번까지 받아서 잘 받았죠? 그래서 올리고 나는 이제 몇 번 기다려? 나는 100번 기다린다. 그래서 에크 가는데 에크 100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요 상황은 아까랑 이제 아까랑 틀리게 이해하기 훨씬 좋은 게 아까는 여기 에코 서버가 있어가지고 괜히 막 데이터까지 가니까 헷갈리는 면이 있었는데 그냥 예전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갔는데 이게 이제 오다가 유실됐나 봐. 그럼 타이머가 이거 제 앞에 타이머 하나 있다고 했지?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되면서 얘 재전송하고 에크 100번 오고 끝. 오케이? 이해되죠?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질문 있나요? 첫 번째 거 문제 될 거 없지? 자, 두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보냈나 봐. 우선 92번에서 99번까지 8바이트짜리 데이터 하나 보내고 연달아서 몇 번에서 몇 번 보는 거야? 몇 번? 100번부터 119번까지? 예. 이렇게 해서 데이터 보냈죠. 그래서 얘는 B는 잘 받아서 에크 100번 했고 그 다음에 요거 들어온 거 두 번째 것도 잘 받아서 이제 기다린 거 120번이죠? 에크 120이지?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요 두 개 에크가 이제 날라오다가 너무 이제 다른 길로 이제 굽이 오다 보니까 늦어졌나 봐. 그래서 그 전에 얘 타이머가 터진 거야. 이 타이머가 터졌어. 이 타이머가 터지는데 이미 얘는 지금 몇 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몇 번이요? 몇 번 기다리고 있어 여기 제일 120번이지. 자, 타이머 터졌으니까 여기 다 재전송이 아니라 얘만 재전송이라고. 오케이? 얘만 재전송하고 여기 타이머 다시 리셋인데 이게 다시 날아가는데 여기 딱 갔더니 리시버는 어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120번인데 날아온 게 92번이지. 그럼 어때? 버리면 되지? 이미 윈도우가 지났으니까 버리면 되고 에크 내주도 에크 몇 번? 120번. 120번이 날아오니까 에크 120번 날아오니까 어때? 이 행동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상황인데 에크가 120번이야. 그러면 119번까지 잘 봤다는 얘기죠. 쫙 비우지? 쫙 비우고 오케이. 타이머 없애고. 오케이. 마지막 시나리오. 이거 뭐 더 쉽네. 마찬가지로 요거 연달아서 쭉 보내는데 잘 받아서 에크 100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받아서 120번 쭉 보내고 얘는 100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요 에크가 날아가서 유실됐어. 유실됐고 두 번째 에크는 살아서 도착. 그럼 어떻게 돼? 에크 120 받았어. 119번까지 잘 받았다는 얘기니까 이거 에크 없지만 다 클리어 가능하죠? 이게 바로 이제 큐뮬레이티브 에크의 장점이야. 동작 이해했나요?
이해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TCP의 Reliable Transfer의 기본인데 이게 기본이야. 이건 이제 무조건 있어야 되는 다 그 메커니즘들이야. 타이머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근데 보세요. 결국 우리가 타이머 밸류를 어떻게 잡아놨냐면 RTT에다가 아주 넉넉한 마진 딱 붙여가지고 잡아놨다고. 사실 이 값은 넉넉한 값이야. 길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타이머가 터지긴 하지만 이게 유실되면 타이머가 터지긴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이게 TCP가 스마트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스마트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선 이게 타이머 얘기하지 하나만 더 얘기할게. 그래서 기본 동작은 이런데 아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 게 뭐냐면 큐뮬레이티브 에크의 힘을 본 거지, 장점을 본 거지. 앞에 것들이 뭐 다 없어지더라도 제일 마지막 거 에크 하나만 오면 다 클리어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김영재 학생이 얘기한 질문과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자, 데이터 받을 때마다 에크 즉석에서 할 필요가 있나? 없을 수도 있지. 왜냐면 데이터가 상대방으로 한꺼번에 쫙 날라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퀀스 1, 2, 3, 4, 5, 6, 다 날라올 텐데 그거 1, 2 쭉 할 바에야 뭔가 한꺼번에 날라온다면 마지막 그냥 쫙 하나 쫙 해주면 간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TCP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해놓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나온 거 뭐냐면 권고사항이야. 뭐 딜레이드 에크를 해라.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에크를 해라. 왜? 아까 우리 설명했던 그런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이해되죠? 큐뮤테이브 에크라서.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 타임아웃. 타이머가 터져야지 우리는 세그먼트의 유실을 판단한다고. 근데 너무 길어. 이게 지금 꽤 긴 시간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유실이 일어나면 우리는 꽤 오래 기다렸다가 재전송을 하게 되는데, 뭔가 좀 더 생각을 잘 해보면은 타이머가 터지기 전에 패킷 유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A가 데이터를 보내는데 실제로 보내는 데이터 양은 엄청 크다고. 윈도우 사이즈 실제로 굉장히 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윈도우 사이즈가 커가지고 뭐 세그먼트 한 100개를 한꺼번에 보낸다고 칠게. 세그먼트 100개. 세그먼트 100개를 한꺼번에 이제 윈도우 크기를 보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세그먼트 뭐 0번부터 시작해서 쭉 보내는데 다 제대로 가는데 안타깝게도 예를 들면 세그먼트 10번째 세그먼트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세그먼트만 가다가 유실됐다고 쳐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타이머 방식으로 이게 탐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타이머가 물려있을 때 타이머가 딱 익스파이어 되고 나서야지 이제 우리 이거 재전송한다고. 그렇겠지. 근데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되기 전에 더 빨리 이 10번째 세그먼트가 유실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사실은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이거 100개 세그먼트를 한꺼번에 쏟아붓는데 우리가 순서대로 쏟아붓잖아. 1, 2, 3, 4, 5, 6, 7, 8, 9, 10 순서대로 쏟아붓잖아. 쭉 100개까지 쭉 쏟아붓고 이게 순서대로 쭉 이제 이 B로 도착할 거 아니야. 10번 빼놓고. 그렇지. 지금 안윤군이 굉장히 아주 딱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보세요. 이걸 쫙 쏟아부으면 에크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우리 생각해 보면 에크 어떻게 와?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 번호가 그냥 에크 번호로 생각해볼게요. 그냥 단순히. 그럼 이걸 싹 쏟아보면 에크 2, 에크 3, 에크 4, 에크 5.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면 에크 6, 에크 7, 에크 8, 에크 9, 에크 10, 11, 12, 에크 100까지 딱 오겠지. 근데 중간에 10번이 유출됐다고 치면 어떻게 하냐면 에크 1, 에크 2, 3, 4, 5, 6, 7, 8, 에크 9,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에크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에크 9 다음에 어떻게 돼? 에크 9까지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에크 10이지. 몇 번? 11? 이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 TCP는 큐뮬레이티브 에크죠. 자, 에크 9까지 받고 그 다음 오는 건 뭐야? 에크 10. 그 다음 오는 건? 안 와? 리시버의 동작 얘기해 줄게. 리시버는 세그먼트를 받으면 무조건 에크는 해. 에크 번호는 가장 최신. 그 다음에 10, 10, 10, 10, 10, 10, 10, 10, 10. 에크 10이 막 홍수가 나지? 그렇지? 그러니까 에크 10이 쭉 온 상황은 뭐냐면 리시버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계속 올리다가 리시버 오픈 뭐가 들어가 계속? 뭐부터 들어가? 여기 10번이 뻥 뚫려 있고 11, 12, 13부터 쭉 이렇게 쌓이는 거야. 10만 빼놓고 쭉 이게 쌓이면서 에크 10, 에크 10만 계속 해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에크 10이 홍수가 나는 상황이 결국에는 뭐냐면 타이머가 터지기 전에 이미 특정 번호가 연속으로 쭉 홍수가 나면 그거는 걔 유실된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지? 그래서 TCP에서는 어떻게 이제 권고를 해주고 있냐면 에크 10 받고 똑같은 듀플리케이트 에크 10, 10, 10 세 번 받으면 유실을 판단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해서 타이머가 터지기 전에 미리 재전송을 해라 라고 권고를 해주고 있어. 이건 권고야. 그러니까 무조건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바로 우리가 타이머 터지기 전에 미리 우리가 동작한다고 해서 fast retransmit이라고 부르는 메커니즘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에크 10, 10이 계속 와도 우리는 타이머 터질 때까지 그냥 멍하니 있을 건데 이제 상황을 아니까 해서 10, 10, 10 되는 순간 우리는 10 빵 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그 뒤로 하다가 계속 10이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제 뭐 80, 80, 80 이렇게 변하는 거겠지. 이게 딱 맞으면 이게 다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 그래서 페이스트 리트랜스밋까지 얘기했고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페이스트 리트랜스밋은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야. 이거 없어도 동작하죠? 이거 없어도 동작하는데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동작시켜주기 위한 최적화 기법 중에 하나는 옵티마이제이션. 하지만 타이머는 없으면 동작해 안 해? 타이머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타이머는 말 그대로 골키퍼고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 홀트 앞에. 얘 없으면 안 되는 애고 페이스트 리트랜스밋은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애라고 봅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 에크 10 받았죠? 그 다음에 같은 번호가 하나, 둘, 셋. 3 duplicate 에크 받았을 때야. 그러니까 즉, 총 4번인 거야. 이거 많이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교과서나 저기 슬라이드나 이런 데서 3 duplicate 에크라 그래서 그냥 딱딱딱 3번으로 해서 뭐 저기 과제할 때나 중간 시험 볼 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얘기했어요. 3 duplicate 에크라고 하는 건 실제 에크 받고 이거에 대한 duplicate 3개라는 얘기니까 결국엔 총 4개인 거야.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질문 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